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 아침이 문을 열었는데요. 3월도 이렇게 중순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 자체의 지수는 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챙겨봐야 할 이슈가 정말 많은 우리 시장, 오늘의 다양한 투자 전략들 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키워드 브리핑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불확실성, 일단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에서 관세 이야기가 정말 좀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관련한 키워드들 하나씩 짚어보고요. 또 넥스트레이드 관련한 이야기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출발해 보시죠. 자,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대미 보복 관세를 4월 중순으로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원래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과 13일 각각 두 차례 나눠서 미국산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총 260억 유로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었죠.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4월 1일이 첫 보복 관세를 매기는 날이 될 텐데 이걸 중순으로 연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4월 중순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과 조금 더 협상을 할 시간을 추가적으로 벌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유럽중앙은행에서는요. 미국과 유럽이 서로 상호 관세 25%를 매기게 될 때 유로존의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죠. 기준금리를 연 4.5%로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BOJ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죠. 모두 같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유래되고 있는 다양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천천히 지켜봐 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파월 의장 최근에 또 이런 발표했었죠. 관세로 인해서 증시가 살짝은 출렁일 수도 있다. 이 관세 인플레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일부 동의를 한 바 있는데요. 원래 이 발표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분위기였지만 또 다른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고대로 일시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안주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불확실성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렇게 시장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좀 불확실성 쪽으로 키워드를 두면서 하락 마감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관련한 이야기 가져와 봤는데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이후로 특히 8시를 경해서 굉장히 시세가 출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 개장 직후인 8시부터 한 3분가량 상한가를 단 한 주만으로 시세가 널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유동성이 그만큼 메말라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굉장히 적고 거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던지더라도 받아주는 매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상한가로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라는 건데요. 특히 지난 17일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이 110종목으로 늘어난 바 있는데 이때 이후로는 이런 시세 널뛰기 사례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주목이 됐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4일부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대형 종목들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350개까지 종목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7분간의 코스피 먹통 사례 역시도 한국거래소의 문제였다라고 최종 결론은 났지만 넥스트레이드의 변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 4월 말까지 조금 이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말마다 넥스트레이드와 협동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만간의 이슈들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속에서 크게 움직이는 섹터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모두 그룹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그룹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와 미국에 조선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스탈 인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나그룹주들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이 많다고? 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설마 그 비용을 주주들한테서부터 받게 될 줄이야. 정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조 6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발표가 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오늘 15% 낙폭을 키우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역시도 13% 약세. 방산 쪽이 일제히 꺾이고 있고요. 조방산 함께 움직였었던 만큼 하나오션과 엔진, 기자재 쪽의 투심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HLB 그룹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FDA 승인 앞두고 굉장히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승인이 불발됐죠. 또 연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HLB 하한가 출발을 했고요. HLB 제약과 함께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HLB 생명과학 역시도 하한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외 그룹주들 다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 쪽 투심이 크게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나 코오롱 티슈진 그 외의 종목들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다양한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 하시죠. 네, 금요일 조성우의 투자의 맛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키워드 브리핑 이후 섹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그룹주,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투자자분들 마음에 안타까운 바늘을 찔러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시원하게 말씀 주시는 게 바로 조성우 부장님이죠.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원하게 말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수 낙폭 자체를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가 반도체. 뭐 시장 지탱해주고 있는데 참 시장 노이즈 큽니다. 뭐 특히 이제 좀 요즘에 풍랑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구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뭐 냉정하게 좀 시장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 좀 찾아보는 쪽으로 하고요. 일단 오전장 한번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자, 외국인이 요즘에 코스피를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삼성전자라고 보시면은 무방하고요. 최근의 특징은 뭐냐면 외국인이 현물도 사지만 선물도 좀 곁들여서 사준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선물에서 이렇게 동반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시장 안에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뜯어보면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고 하지만 개별 종목 섹터나 이런 쪽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요 환율 한번 보시게 되면 요즘 환율이 조금 오릅니다. 이 부분도 조금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뉴욕 증시가 막 급락하더라도 환율이 1,450원 전후에서 버텨줬는데 지금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일단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환율 동향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황판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오히려 좀 속도를 더 올리는 뭐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모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지금 동생들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 혼자만 오르고 반도체 소부장은 냅뒀는데 오늘 이제 같이 좀 끌고 올라가는 좀 전형적인 반도체 군집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는 지금 대체로 지금 힘든 좀 그런 섹터들이에요. 2차 전지도 어제 급등하다 오늘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주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니 해도 한화그룹주, 그래서 이제 조선방산까지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네. 상황이고, HL그룹주, HLB그룹주죠. HLB그룹주는 지금 또 바이오 쪽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감지수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 오히려 좀 국내 증시 안에서 좋은 호재거리 이슈들이 계속 꾸준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상증자를 이렇게 갑자기 때리고 뭐 승인이 뭐 불발될 거라는 거는 그래도 반반이니까 준비를 투자자분들이 했겠다마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꾸준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실적도 봤을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고 돈이 많은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진짜 이거 뭐 제가 어지간하면 시장은 원래 그러한 곳이고 네. 뭐 그런 악재가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물론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뭐 지금 욕이 나올 정도의 상황인 게 그렇죠. 댓글도 분명하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에 영업이익을 무려 1조 7천억을 번 회사고요. 올해도 지금 2조 5천억의 이익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번 거 올해 번 거 합치면 거의 4조 원이 넘는 정도의 이익이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돈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3조 6천억을 지금 시장에 손을 벌린다? 좀 저도 이게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그 가십이 있었죠. 그 LS 그룹주의 그 이제 회장님께서 네. 안 사면 그만이다. 기업 분할이 왜 예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싫으면 우리 주식 좀 그죠? 네. 그러니까 좀 K 증시가 이래도 되는 곳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다가 지금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무려 50%나 나왔고 유보율도 2000%가 있어요. 물론 부채 비율이 한 240%요 정도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상식에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조선이나 이제 방산 산업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높은 부채 비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았을 때 일부 선수금을 받고 이제 배도 이제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잔금을 받고, 방산도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잔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쵸. 이걸 우리가 용어적으로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배를 짓거나 뭐 탱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사실은 유상증자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오늘 나온 이제 리포트를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뭐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죠. 그리고 뭐 3조 6천억을 뭐 유상증자 받아갖고 한 방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단계별로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익 베이스만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인데, 이렇게 충격적인 유상증자를 나오니까 이게 주가가 이러겠습니까? 이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안 그래도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 재개한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주 그 방산업체 인수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노이즈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거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이즈 있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보자. 공매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울고 싶은 놈 뺨 때려버린 거의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얘만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방산주 전체의 투심에 찬물을 끼얹었고, 또 하나그룹주가 조선도 같이 포진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오션도 급락하니까 조선주 투심까지 이거 훼손되는, 이게 굉장히 이게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시장 전체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슈이고,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뭐 대주주인 뭐 한화도 뭐 참여한다 뭐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달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국민연금도 지분율이 7%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연금도 지금 계산대로 하면 2,700억의 유증대금을 납입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600원의 또 개인 돈이 여기 유증대금으로 납입이 돼야 된다는 계산인데,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7천억 돈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그 7천억 돈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거 여기다 안 넣으면 다른 거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건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일은 벌어졌죠.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좀 보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화그룹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조선이나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뭐 방산주가 한화그룹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선주가 한화그룹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제 방산주 내에서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의 이제 뭐 좀 이동 뭐 이런 쪽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물려 계신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이니까 벌어져 버리면 수습하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 주식 시장이거든요. 일단 이제 하나그룹주의 이 이슈는 단순히 그 하나그룹만의 이슈 악재 이게 아니라는 점을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거 살 돈까지 지금 여기 유증대금 납입하게 생겼으니 이게 지금 다른 섹터에도 이게 시납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하나그룹주나 이제 방산조선이나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투심이 굉장히 식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뭐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들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또 유증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뭐 네. 대주주의 유증, 청약률, 참여율, 뭐 여기다 이제 지금 감독원도 지금 중점 심사한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이제 변수들을 좀 이제 좀 추적하면서 이제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조만간 계속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슈를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선 방산을 꺾이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이슈 좀 짚어봤고요. HLB 쪽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아쉽긴 합니다. 또 한 번 더 승인이 불발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 느낌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예 확실하게 하한가까지 내리꽂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입의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제가 HLB로 떼돈을 벌었거나 그죠? 바이오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특히 신약 기반의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어떠한 특정한 신약,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많지 않고, 네. 그렇다고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근당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애들처럼 시판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캐시카우가 꾸준히 이제 들어오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나는 바이오 기업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신약 개발 기반의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이 매우 강한.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투자의 맛 매일 제가 이제 찾아뵐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바이오 섹터를 다뤄드릴 때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제 코스피 바이오 중심으로 말씀드린 배경도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HLB도 이제 많은 기대감을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뉴스 플로우를 보게 돼도 일단 보안 요구 사항은 다 제출했고 더 제출할 거 없다. 뭐 이제 이런 소식도 들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니 역시나 이제 똑같은 결과 승인 불발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뭐 이거는 물론 뭐 양치기 소년이다 뭐다 하면서 뭐 이제 뭐 대주주나 뭐 이런 어떤 회사 관계자들을 뭐 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건 좀 불강력적인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기대감을 가졌지만 FDA에서 이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유상증자와는 좀 결이 달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르죠. 얘는 그래도 할 건 한 거고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이 차이인데. 못한 것, 예. 그 안 한 것. 근데 이게 참 승인이 불발된 이유를 또 여기저기서 설이 많잖아요. 설이 많은데 왜 서류 다 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 HLB가 지금 미국 FDA에 지금 승인을 낸 쪽은 중국의 항서제약하고 같이 이제 공동 협업을 통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또 승인 불발의 이유를 또 이제 미국의 또 중국 대리의 일환으로서 또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의 트럼프의 기조를 보면 또 그게 또 설득력이 있기는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항서제약을 통해서 실제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방해서 이제 환자들이 투여를 하고 있는 그런 약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금 또 이제 어떤 뭐 일단 반전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하한가로 이제 곤도박질 쳤다고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도를 하실 필요는 일단 없어 보인다. 뭐 이미 뭐 벌어진 일인데 감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응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오전장에도 하한가 갔다가 또 풀렸다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후속적으로 또 이제 또 승인이 불발되고 보완 요구 사항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뉴스로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일단 주가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접근을 좀 신규로 하시겠다면 일단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하한가 전량이 풀리고 완전히 좀 이제 그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쪽에서 좀 접근 정도 극히 제한적으로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 신약 관련한 쪽 종목들은 알테오제는 며칠 전에 2조 원대 그 잭팟을 터뜨리고도 곤두박질을 치는데 뭐 하물며 이런 어떤 악재가 돌출될 상황에서는 주가 변동성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단계 낙폭이 과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것은 조금 제가 좀 자제를 좀 권고해 드리고요. 일단 이슈를 좀 보면서 바닥이 좀 확인된 다음에 전략을 좀 재정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규 진입도 피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닉셀도 하지 말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이슈를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댓글에도 와, 닉스 22층 가려고 한다. 이제 드디어 3전 10만 전자, 15만 전자, 20만 전자 얘기 나왔으면 아이, 좋겠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그래도 오늘 좀 효자 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투자의마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제일 먼저 제가 열심히 떠든 게 반도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전 기분이 좋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나타나서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일단 뭐 1등 공신은 역시 삼성전자죠. 네. 근데 뭐 삼성전자 이제 어제 비로소 이제 5개월 만에 6만 원 회복하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뭐 7만, 8만 이렇게 미리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안 됩니다. 20만 전자까지는. 말이 시대니까 네. 다만 이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통곡의 벽으로 여겨졌던 6만 원을 돌파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었나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6만 원을 돌파하면서부터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수급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요. 미리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정말 눈에 띄게 들어오고 제가 요거를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삼성전자 다뤄드리면서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4,940억을 샀는데 이게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준으로 이제 그 당일 매수량으로는 이제 최대 규모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걸 또 갱신했네요. 어제 이제 5,030억.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 또 이제 최대 매수액을 어제 돌파했는데 또 어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장 초반에 소폭 매도세였어요. 그러다 이제 장 막판에 확 감아 올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도 지금 이제 장 초반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세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유례 없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좀 주가 탄력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이닉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점수를 주지만 하이닉스라고 그냥 팔 필요 절대 없다. 근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은 모처럼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 업황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야 뭐 이재용 회장의 일갈도 있고 뭐 또 이제 이 업황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이 더 좋았지만 지금 상황은 SK하이닉스도 오늘은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업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HBM 논리로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는 요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아래가 하이닉스인데요. 주가가 역동조화된 구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주가가 내리꽂히는데 네.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왔던 적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는 HBM이 정말 안 되는 걸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그 반사이익을 하이닉스가 이제 죄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동조되고 있잖아요. 나란히 올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모처럼 소부장 같이 당겨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제 업황에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개별 종목의 이슈가 더해졌을 때 탄력이 더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다시금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지금은 기대감이 가시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확정됐을 때는 이제 탄력을 그때 한번 더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일단은 그 주가의 어떤 파동으로서는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횡보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역시나 업황 논리로 이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올라가는 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투자 대응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라는 동네에도 번지수가 참 많아요. 그죠? 번지수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즘에 한미반도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작년에 반도체를 주도했던 HBM 진영 상대적으로 확실히 약하죠. 네. 오늘도 지금 오르는 쪽 보게 되면 레거시 쪽이 좀 탄력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반도체 주도권이 이제 HBM 진영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디램 수요나 디바이스 쪽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이 좀 주도권을 잡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업황이 개선되고 2분기에는 디램의 뭐 쇼티지 분석까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수요를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의 동상이몽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레거시 진영이 있고요, HBM 진영이 있는데 현재 지금 HBM 진영에서 여전히 좀 추세가 견조한 종목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유일해요. 그 이외에는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이수페타시스니 하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요즘에도 이제 동조화돼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레거시보다 탄력이 덜합니다. 요즘에 뭐 심텍 같은 거 기판주 장중에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디램이나 낸드 등의 반도체 업황 회복은 SK하이닉스는 저걸 양수겸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서 작년에 재미를 봤던 그런 종목들은 레거시 쪽의 반등 수혜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기판이나 뭐 예를 들면 디램 검사 장비나 이런 쪽은 HBM 쪽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연관 구조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모멘텀이 부각하고 업황이 계속 개선된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는요, 전공정이나 기판, 디램 검사 장비 등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도 좋고. 오늘도 지금 TLB 같은 거 급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얘를 사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은 결국에 이제 레거시 쪽이 이제 긴 어떤 그 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둡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업황을 등려고 가는 거죠. 양수겸장이 되죠. HBM의 굳건한 지위 있죠. 디램 업황 개선되고 있고 이런 쪽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전혀 못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한화가 이제 TC 본드를 또 납품한다는 또 경쟁자 위협에 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못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인텔이 올라오고 있어요. 전통적인 레거시 쪽의 반도체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착안을 하신다면은요. 지금은 역시 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향 레거시 섹터, 전공정, 기판, 디램 검사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장에서도 엔비디아는 눌리는 가운데 인텔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장에서도 확실히 레거시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뭐 최근에 반도체 겨울에서부터 벗어나는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레거시 쪽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바이오 투심 꺾이고요. 2차 전지도 같이 떨어지면서 사실 코스닥이 1% 넘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이제 정말 바닥은 맞나 싶었던 움직임을 보였기도 했거든요. 전고체 쪽으로도 좀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예, 뭐 어제만 해도 이제 와 이건 좀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또 오늘 또 이제 뭐 도루묵 되는 느낌이라 이게 또 이것도 읽어줘야 되나 뭐 싶기는 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한 여러 이제 시그널들이 어쨌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2차 전지는 그 젖은 장작이라는 표현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가지 그 호재로는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마른 줄 알고 이제 겉만 살짝 마른 이 장작에 불을 붙였더니 겉은 타니까 이제 좀 타려나 보다 하니까 속이 젖어 있으니까 네. 이내 꺼지는 일이 좀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 한두 가지 호재로만 가지고 2차 전지는 추세를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런데 최근에 좀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좀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좀 온풍기가 좀 하나둘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오늘 다시 이제 되발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상승폭 대비해서는 이
이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는 이제 LG화학인데 어제 이제 장중에 8%까지 급등하다가 이제 오늘 뭐 2% 빠지니까 어제 8% 오른 거에 비해서 차라리 어제 6% 오르고 오늘 보합이면 괜찮았을걸요. 느낌상으로 그죠? 근데 어제 8% 오르고 2% 이제 내리는 거고. 삼성 SDI도 이제 어제 뭐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쵸. 7%까지 올랐다가 오늘 2%. 그러니까 차라리 어제 5% 오르고 오늘 보합이면 좀 나았을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런 버텨준다.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어제 좀 과하게 오른 측면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2차 전지가 약간 그래도 아전인수 논리가 좀 이제 작동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예전에 뭘 해도 안 되는 논리였다면 이제 좀 엮어요. 어떤 식의 이제 논리냐면 자, 삼성 SDI가 얼마 전에 그 2조 원대 대규모 유상증자해서 이제 또 욕을 하셨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또 한화 에어로에 비하면 또 양반이다. 이런 그죠? 요즘에 오늘 아침 보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저도 뭐 다른 방송 봐서 이제 실시간 댓글 시청자 여러분들 쓰시는 거 뭐 야, 이거 삼성 SDI가 오히려 양반이었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근데 이 삼성 SDI의 유상증자를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아전 인수를 했냐면 2조 원의 유상증자를 결국에는 미국 GM과의 협업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물론 이제 주가상으로는 삼성 SDI가 가장 좀 부진한 그런 어떤 좀 수모를 겪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전고체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였는데 이건 이제 투자를 집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상증자 할 때는 뭐 다가올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서 선제적 투자한데 그때는 안 먹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호실적 전망이 좀 나왔고. 그리고 LG화학마저도 1분기에 실적이 좀 돌아서는.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이제 캐즘을 좀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인식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장작을 조금 더 이제 말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재료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한화그룹 이슈도 있고 HLB 이슈도 있고 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요 며칠 전부터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조정 압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뭐 로봇주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뭐 로봇주가 딱히 지금 악재에 있어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 로보티즈가 좀 악재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개별 종목이니까. 근데 네.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큰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뭐 대장주의 약재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달 말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좀 이제 조정 압력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지뢰가 터지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더 이제 주가의 어떤 급락세가 더 심해지는 뭐 그런 양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른쪽에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지금 영향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한 번 더 속아볼까 뭐 이런 생각 그죠?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2차 전지는 뭐 좀 그래도 좀 저점 매수 정도는 고려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제 저점 매수를 공략해 보자. 그리고 또 미국 안에서도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 매도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또 다시 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요. 2차 전지 쪽 조금은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D가 또 한 번 불을 켰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식품주가 2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장세를 연출을 했었거든요. 경기 방어주 쪽으로 관심을 받는 듯한데 어제는 또 화장품주랑 나란히 같이 올라갔어요. 네. K뷰티, K푸드 이쪽 섹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 올라가는 논리는 고환율 수혜가 붙은 거죠. 아까도 이제 환율 제가 점검해 드렸는데 시장은 오르는데 이제 환율도 같이 올라가니까 네. 고환율 수혜.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은 얼마 전에 이제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죠. 사실 음식료가 여러분 봉익 임선달입니다. 봉이 대동강물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 올랐다고 가격에 반영했죠. 그런데 이제 곡물가 쭉 빠졌는데 가격 안 내리죠. 근데 이제 환율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니까 또 원자재 수입 부담 증가한다고 가격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 그래서 경기 방어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격의 전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이런 부분이죠. 반도체는 사실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건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런 음식료 같은 대표적인 어떤 그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제 동향이나 가격 동향을
제품 가격에 좀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이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죠. K뷰티도 사실은 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이 여전히 좀 굳건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화면 보실게요. 뭐 삼양식품이야 뭐 그냥 저세상 종목이고요. 얘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음식료 얘기할 땐 삼양식품만 올지 다른 거 안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농심도 올라오잖아요. 농심도 이제 라면 가격 같이 인상했죠. 같이 인상하고 이제 농심도 그 뭐야? 그 까르보 불닭인가요? 아니 까르보 그건 삼양입니다. 그런가? 뭐 하나 있어요. 그 로젠가? 뭐 하여튼 나온 거 있어. 네. 제가 라면을 잘 안 먹어서. 근데 그것도 요즘에 수출이 좀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K뷰티도 한번 볼게요. K뷰티도 이제 실리콘2가 이제 어제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밑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출 논리가 다시 붙은 거죠. 물론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제 K뷰티와 K푸드의 상승을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인 대안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방산 바이오 그동안 많이 오른 거 막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힘을 쓰고 있고 2차 전지도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방산주, 조선주가 최근에 많이 흔들렸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조정일까? 반도체가 최근에 좀 이제 힘을 내고 삼성전자도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얘들이 이제 시작일까?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그런 수급들도 분명히 있다는 있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대안 섹터로서 저는 음식료 K푸드가 지금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다시 이제 방향성이 잡히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좀 단기 시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개별 업종이나 개별 섹터에 우리가 파고들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할 때는 먹혀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이제 뚜렷한 방향을 보일 때는 굳이 뭐 이런 어떤 스몰 섹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지금 보세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체감 지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시장의 안정을 찾고서 또렷한 방향을 보여줄 때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렇게 뭐 시나리오 짜볼 수가 있죠. 조선방산이 계속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좀 뚜렷한 시장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전 이런 말씀 드릴게요. 큰 길이 뻥 뚫려 있는데 뭐하러 골목길로 돌아가요? 큰 길이 막혀 있으면은 이제 지름길 찾으려고 이면도로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큰 길이 뚫려 있을 때는 그냥 큰 길 따라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K뷰티나 K푸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푸드, K뷰티 이제 좀 큰 길이 열렸다. 조방산 가기에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나. 반도체를 보기에도 살짝 애매모호하다 하는 그 중립 가운데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포인트 될 만한 것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니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시장 진단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반도체가 좀 주인공이 된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괜찮은데 네.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총 상위주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밑에 단에 보신다라고 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 4위 기업이죠. HLB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까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6%.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조금 중요한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 후반이나 지금 이제 중화권 증시가 막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할 텐데 중화권 증시가 움직이거나 장 마감 전후로 해서 오후 2시쯤에나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고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한화그룹주라든지 HLB 그룹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혼란을 야기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 주시니까 왠지 모르게 벌써부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코스닥 제가 확인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1%였는데요. 어느덧 또 말아 올리고 있고요. 계속 HLB는 하한가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5%, 코오롱 티슈진이 4%로 다시 한번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아이디어들 다양하게 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체크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체크입니다. 불닭 돌풍 삼양식품 해외 매출 1조 원 시대. 자, 식품주가 오늘도 또 불을 켜고 있는데 이쪽 섹터 안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식품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뭐 반도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조선이든 방산이든 어쨌든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내용들,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나 있거든요. 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꽤나 전부터 이제 우상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도 이제 이마트가 7%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 이마트가요? 예, 그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우리가 다루지 않는 쪽에서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네. 식음료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무엇이 움직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서야 최근에야 조금씩 이제 부각되고 있지만 식음료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 기업만 작년부터 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식음료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조금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것과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필수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임의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율로 따져봤을 때 계속해서 추월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M7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 미국에서 나이키라든지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류라든지 신발 같은 경우로 우리가 필수 소비재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필수 소비재 쪽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2달 동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음료 관련주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장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요 삼양식품인데,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식음료 관련주라고 한다면 내수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 방어주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가장 크게 주가가 올라왔었던, 가장 크게 올라올 만한 명분이 됐던 것은 바로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따져봤을 때 20%가 넘어가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잘 보입니다. 식음료 관련주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식음료를 과거에는 내수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을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까지 잘 붙어준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방어주의 성격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 여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소스를 만드는 S&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투자 경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이 S&D라는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천억대거든요. 2,07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S&D가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25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ER을 이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5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S&D가 투자 경고 기업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봤을 텐데 이런 삼양식품과 S&D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 블랙핑크 로제가 네. 가방에서 이렇게 스틱형 불닭 아. 소스를 꺼냈다고. 근데 그게 어떤 광고가 아니라 그냥 매운맛 덕후여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그래요? 자체 마케팅이잖아요. 네. 확실히 해외 인지도는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미국장 안에서도 임의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의 시가총액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확실히 식품주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볼만한,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볼만한 포인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방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공격적인 투자 대응까지도 해볼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삼양식품과 S&D 사실 차트로서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경사도가 가파르다라는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이 삼양식품 S&D 말고도 눈여겨볼 만한 식품주가 따로 더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식품주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해볼 텐데 네. 지금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주를 매매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식음료 관련주들이 피해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산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가 사죠. 우리가 B2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B2C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식음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가격 자체가 소비자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지진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좀 표현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런 구매자들에게 이 가격에 대한 전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게 이 B2C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음료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B2C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죠. 기업 입장에선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식품주 같은 경우는 관세 쪽에선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이 식음료 관련주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원재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요 곡물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K푸드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물량 자체, 판매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관세를 매기지 않던 간에 이 가격 쪽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식음료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식음료 쪽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 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년에 반도체도 작년 6월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저는 보수적인 의견들을 많이 드렸어요. 네. 업황과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의 있는데 저희 기준인데 네.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향후에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PER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 룸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은 맞고 제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삼양식품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만 삼양식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S&D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공격적으로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풀먼도 꽤나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농심도 꽤나 올라오고 있죠. 농심 같은 경우도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실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이 가더라고요. 그죠? 예, 초코파이죠. 정이 좀 가는데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삼양식품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잘 나온다. 그리고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리온도 그 비슷한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라든지 중화권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꽤나 높게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판매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느냐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17%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식음료 관련주들을 살펴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삼양식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오리온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식음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전이 온다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다시 한번 식품주단의 매출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수출 영업 이익률적인 모멘텀 안에서 오리온까지 관심주로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볼까요? 알래스카 주지사 LNG 사업 철강 관세 면제 논의. 어제 저 소식 때문에 사실상 포스코홀딩스 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철강주들의 탄력이 좀 붙는 모습들 나타났었는데요. 좀 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물론 한화그룹과 관련돼서 이제 조선주들의 조정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더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이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도 많이 진입을 했다가 이게 너무 많이 비용이 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성이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임기가 4년이라고 한다면 LNG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알래스카 쪽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온전하게 사업이 완전하게 구현이 되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가 될 수 없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기 지금 화면에 이제 철강 관세 쪽이라서 제가 철강 쪽도 좀 말씀드려보면서 진행을 해보자면 일단 우리나라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가 조선 쪽,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죠. 네. 또 오늘은 조선 쪽이 아니라 조선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LNG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몇몇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에너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는 LNG를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LNG를 이제 유정관을 심어서 유정관을 통해서 가스를 빼내고 채굴을 하고요. 그걸 이제 송유관을 통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수출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LNG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탱크가 필요하죠. 근데 그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그 탱크에 대한 우리가 IP라고 이야기하죠. 네. 저작권이 아니고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성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주 한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LNG 추진선으로 잠깐 왔는데 요 LNG 추진선과 LNG 연료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선이랑 연료선은 같은 거고 LNG 운반선이 있죠. 운반선이라는 것은 엔진이 LNG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것은 LNG를 담아서 나르는 선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엔진 쪽에서 잘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LNG 추진선이나 연료선은 엔진 자체를 그걸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LNG 쪽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LNG를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면 그걸 어쨌든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러시아에서 파이프관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배로 실어 나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배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LNG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알래스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한번 쭉 움직였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알래스카와 관련돼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내용들은 원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많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충분한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충분히 올라왔던 상황에서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제 오늘 이제 기자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앞서서 우리가 식음료도 제가 실적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조선 기자재라든지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수주잔고라든지 실적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얼마 전에 올해 연초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였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다들 뜨거웠죠. 아시겠죠? 네. 예,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지 않는 모양새가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조정 구간이 생각보다 깊게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대형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실적까지 어느 정도 담보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래도 과감하게 한 번 정도는 매수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 우리가 넘버로 찍히지 않는 기업들이나 업황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따라붙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실적적인 부분을 딴지를 걸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렸을 때는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LNG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제 오늘 낙폭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알래스카 LNG 사업 쪽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진심인 입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수익성 안 날 것 같은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눈치 보면서 막 하다가 네. 어찌 보면 시장에서 이미 있었던 이슈가 다시 한번 어제 부각이 되면서 기자재 쪽의 낙폭이 상당히 컸다.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공략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조선 기자재 쪽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체크를 해봐서요. 오늘장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에너지 가져와 주셨는데 2차 전지 쪽으로도 저희가 전고체 쪽으로도 계속 봐야 할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가격 전략과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LNG 쪽에서는 태광과 동성화인텍 이 정도 좀 보시면 어떨까 네. 의견 드려보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필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필옵틱스에서 분할돼서 나온 기업인데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I가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네. 당시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든지 전고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캐즘을 완벽하게 극복할 것입니다. 실적이 완벽하게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몇몇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엔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에코프로 BM을 잠깐 띄워놨는데 에코프로 BM이란 기업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란 기업의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내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좀 추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쪽에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스태킹 장비라고 해서 이 장비를 얇게 만들어서 쌓아주는 그런 네. 기술력을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이제 원통용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4680 배터리, 네. 뭐 4682 배터리 안에 이제 4680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원통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와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체 쪽에서도 이 필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쪽에서는 필에너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한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네. 제가 업황이라든지 이 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낼 것입니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진짜로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업황과 주가의 흐름은 동일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날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전 거래일이죠. 그러니까 요 전날보다 거래 대금이 7,000% 정도가 나왔거든요. 우와, 네. 그러니까 70배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횡보하면서 거래 대금까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4일 날 자금이 많이 유입됐었던 주체들 입장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18,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22,500원, 네. 손절가는 16,2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2차 전지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 투자를 본격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갔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필에너지 조만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월 21일 금요일 현재 시각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마무리할 수 있는 시황 한번 정리해 보고요. 키워드 탑7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약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보통 이제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근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금요일을 시작했으면 둘 다 빨간색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뭐 뉴욕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어제 또 6만 전자 위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오늘장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 했었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곳곳에서 좀 터져 나왔죠. 예를 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HLB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그렇게 큰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저는 버티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싸워주고 있는 코스피 왜 내력이라고 하잖아요. 내적으로 어떤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최근에는 많이 좀 쌓여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가 이렇게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찾아오는 거겠죠. 3,800억 원, 4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2천억 원대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만 일단 사주면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 지켜냅니다. 코스닥도 그리고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빠지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HLB 그룹주의 역할이 좀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개별적인 이슈로 좀 막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막 그렇게 지수가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주고 있다는 건 핵심적으로 외국인이 좋아하는 섹터, 바로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지된 지가 꽤 됐는데 이 흐름이 결국 오늘 좀 꽃봉오리를 맺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좋네요. 61,500원. SK하이닉스 21만 8,500원. 2.1%, 4.3%. 원래 이런 날은 사실 원래였으면 코스피 1% 넘게 상승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보합세라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었으면 오늘장 분위기 많이 안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개선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1.6%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셀트리온 0.5%의 하락이지만 기아가 0.8% 상승으로 올라오네요. 확실히 반도체가 끌어주니까 반도체만 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반차 장세라고. 반도체와 자동차 장세가 같이 펼쳐지는 구간,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좀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시장이 그 공매도에 대비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까지 강했던 섹터, 뭐 조선, 방산, 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오르지 못했던 반도체 혹은 자동차, 뭐 철강, 화학 이런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게 괜히 나오는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뭐 그때까지 일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꾸준히 한번 대형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이버와 KB금융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알테오젠 약보합세, 에코프로비엠 1.7%의 하락입니다. 그래도 에코프로가 좀 강보합권으로 반등하면서 2차전지주의 어떤 투자 심리가 뭐 지금 완전히 꺾여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죠. 문제는 HLB입니다. 점하한가 46,500원, 지금 꽉 찬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삼상에서 두 번째 반려를 당했습니다. 반려를 당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보안사항을 또 한 번 체크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반려됐을 때는 10만 원대에서 반려됐기 때문에 점화한가가 한 3번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6만 원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서 어쩌면 그때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장에서 하한가 조금 풀리는 모습도 분명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대처를 하겠죠. HLB 그룹 측에서 잘 대처를 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는 것 자체가 임팩트가 좀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4%대 하락, 어느덧 29만 원대까지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군요. 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6위의 삼천당 제약은 5.4% 상승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6.5%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오롱 티슈진 너무 많이 빠졌죠. 뭐 큰 이유도 없이 10% 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 왜곡이 발생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계속 변동성 장세 그리고 좀 빠졌을 때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딱 한 단어로 정리했을 때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된 것 같고요. 리가캠바이오도 2.2% 상승하는 걸 보면 그나마 다행이죠. HLB 그룹주의 이슈가 전반적인 바이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탄탄한 내력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별 이슈로 HLB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개별 이슈로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종목과 섹터들 어떤 섹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반도체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후실적에 힘입어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선에서 끌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소부장주들이 우리가 흔히 반도체 업종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레거시라고 하죠. 소부장 레거시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DB하이텍도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이 올라오면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보시던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6.7% 급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HBM 매출이 마이크론이 뭐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계속 지금 수요가 붙고 있어서 올해 내에 분기 최대 매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웃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좀 잡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몰려있던 자금이 쭉 쏟아져 나왔을 때 가장 빛나는 섹터로 몰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반도체가 나를 잡았다라고 표현해도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섹터가 좀 올라오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되던데 이마트가 또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후실적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홈플러스가 도산하거나 망하거나 그런 것까지 시나리오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 쪽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 1분기에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로 이마트가 추세적인 반등을 좀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악성 매물도 좀 덜어내고 다시 이제 실적 시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한 시세를 또 만들어낸다는 건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히 홈플러스 발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레이저 옵텍 이 종목이 또 코스닥에서 좀 빛나고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주 원텍도 있고 클래시스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또 레이저 옵텍이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레이저 옵텍이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경쟁 업체도 적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레이저 옵텍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외에도 오늘 사실 중국 소비주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얹고 가고 있더라고요.
7월부터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무비자 허용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이런 섹터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오늘장 마무리 잘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확인해 봤고요. 키워드 탑7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탑7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키워드 7가지 정리해보면서 우장 힌트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준비된 키워드는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시황을 할 때 요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언급을 꼭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총 10위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급락이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지상 방산, 조선해양, 해양 방산 거점을 확보해서 이 글로벌 방산과 조선해양 그리고 우주항공 톱티어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에 금감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가 크고 이 1999년 이후에 첫 유상증자인 점을 고려해서 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34,000원 내린 72만 2천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속 고공행진하던 주가는 19일부터 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큰 폭으로 내린 채 이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3만 9천원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의 충실한 기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이 신속한 심사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을 보면 3조 6천억 원 중 1조 2천억 원은 시설 자금, 그리고 나머지 2조 4천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해외 방산 생산 능력 구축에 1조 원, 또 해외 방산 조인트 벤처 투자에 6천억 원, 해외 조선소 확보에 8천억 원, 또 국내 추진 장약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6천억 원, 또 무인기 엔진 개발 및 양산 시설 구축에 3천억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 정도로 선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상증자를 정말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맞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엄청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줬잖아요. 앞으로 돈을 이렇게 조달하는 것 자체는 되게 면목 없는 일이죠.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증명한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잘 봐준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60만 원 초반대거든요. 유상증자 가액이. 근데 지금 63만 원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물론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이고 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해내겠지라는 믿음의 그런 사인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유상증자 얘기 그만 좀 보고 싶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승인불발 HLB예요. 두 개가 사실상 오늘 장에 뭐 다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HLB그룹의 간암 신약에 대해서 미국 FDA가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를 발급하면서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HLB그룹은 전날 밤 미 FDA로부터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나립에 대해서 보완 요청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FDA가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신청한 이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 즉 CRL을 보내왔다고 전했는데요. HLB는 전일 대비 4,800원 내린 7만 1,900원의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 오늘장에서도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만 6,500원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진 회장은 이 작년 5월 1차 CRL은 이 캄렐리주맙의 CMC와 또 BIMO 두 가지였으나 이번 CRL은 이
페밀리주맙의 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라면서 FDA와 빠르게 접촉해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HLB 관계자 또한 작년 5월 지적받았던 사안이 경미했고 충분히 보완됐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기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무척 당혹스럽다면서도 여전히 유일하게 남은 이슈는 CMC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FDA와의 미팅을 통해서 미비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HLB의 신약 허가 신청 서류가 다시 제출이 되면 FDA는 리뷰 후 새로운 심사기일을 정해서 이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재실사를 진행하거나 또 서류 심사만으로 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HLB 측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희망회로 돌려보면 만약에 안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2번이나 보완 사항 제출하라고 하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CMC라고 계속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조, 품질 관리 이쪽에서만 계속 태클이 걸린다고 하니까 잘 보완해서 이 3번째 언제가 될진 몰라도 신속하게 공지하겠다고 하니까 3번째는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HLB. 자, 3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키워드는요. 코스닥 입성주입니다. 최근에 IPO 관련주들이 꽤 시장에서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진그룹 계열사 로봇 물류 자동화 기업인 이 TXR 로보틱스와 화공기기 기업 한택이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TXR 로보틱스는 공모가 대비 91.85% 오른 25,900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장 기준으로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1,050원 선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이 로봇과 물류 자동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다양한 산업군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모두 내재화해서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조달, 제작, 시공, 유지 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턴키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섭 TSR 로보틱스 대표는 지난 27일 IPO 간담회를 열고 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존 로봇과 또 물류 자동화 사업을 확장하고 이 AI 기반 피스피킹 로봇 신사업을 추진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TXR 로보틱스는 현재 이 지능형 피스피킹 로봇이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AI 기반 피스피킹 로봇, 또 서비스 로봇, 지능형 자동 창고 시스템 등 이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택의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 120% 이상 급등하면서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오전 9시 8분에는 공모가 대비 128.7% 상승한 24,700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이제 오늘장 기준으로도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1,150원 선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택은 이 지난달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이 9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 희망밴드 상단인 1,800원의 공모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달 초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도 청약 경쟁률 1,397대 1로 이 흥행에 성공을 했고 증거금이 6조 2,400원이 몰리는 등 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산업용 초저온가스 저장 탱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 탱크 사업부 또한 운영 중이고 최근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LNG 플랜트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택은 암모니아 혼소 저장 탱크, 또 사용 후 핵 연료봉, 또 액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용기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IPO 관련주들이 사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시장이 안 좋았을 때고 최근에는 조금씩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말씀해 주셨던 TXR 로보틱스 그리고 한택 오늘의 어떤 희비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한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IPO 관련주 많이들 트레이딩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배터리 계약 SK온입니다. SK온이 오랜만에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혀를 약간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의 15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에 어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0일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48% 오른 12만 5,2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주가가 어제 개장 직후 급등을 했지만 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하락한 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2,900원 선에서 이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이 SK아이테크놀로지는 어제 2.52% 오른 26,400원으로 장을 마감했었고 역시 장 초반 9.71%까지 오름폭을 키운 뒤 이 상승세를 대부분 내줬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간 이 총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이 배터리를 닛산에 공급한다고 19일 발표했었습니다. 중형 전기차 약 100만 대에 들어가는 규모인데요. 닛산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미국 블루오벌 SK 켄터키 1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올 상반기 양산을 시작하고 총 공급 규모는 15조 원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배터리 셀 가격과 환율을 감안한 금액인데요. 이번 수주 물량은 닛산이 미시시피 켄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북미 시장용 전기차 4종에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닛산은 올해부터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자동차 30종 중 16종을 이 전기차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회사에 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배터리 3사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만 일본 도요타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 외에도 2차 전지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삼성 SDI는 최주선 사장의 대규모 자사주 소식과 함께 이 5.52% 상승세를 탔었고 LG 엔솔과 또 LNF 등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는 현재 LG 엔솔, 삼성 SDI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 정도의 계약 금액이면 15조 원 규모라고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제 오르다가 다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돼 있는 거죠. 신뢰도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요. 과연 이게 전기차가 지금 얼마나 팔린다고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28년, 27년 이럴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네요. 2차 전지주 도대체 뭐가 나와야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될지 걱정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양채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시공을 통해 경북 안동시 용상동 일원에 공급하는 트리븐 안동이 내달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합니다. 해당 단지는 연면적 6만 8,195제곱미터 그리고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9층 규모인데요. 이 지역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인 만큼 완판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25,8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고 어제장보다는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안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것은 2023년이 마지막인데요. 당시 820가구가 신규 분양을 했고 지난해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습니다. 트리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지난해 처음 선보인 이 주택 브랜드로 이번에 처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인데요. 남양 위주 단지 배치로 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단지의 석가산 수경시설과 어린이 물놀이터 등 특화 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북 지역에 분양 물량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안동 지역에는 오랜만에 나온 신축 단지라면서 그동안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신축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두산에너빌리티 분양이라고 해서 잘못 나온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정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건설, 아파트 분양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과연 주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자, 6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6번째 키워드는 현대건설의 매출 목표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20일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목표로 31조 1천억 원 수주고와 매출 30조 4천억 원을 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제시한 건데요. 건설주가 크게 오르는 주식은 아니지만 최근에 현대건설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33,800원에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한우 대표는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 회복, 또 혁신 상품과 기술 개발로 지속 성장의 토대 마련, 또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이 가치 창출을 올해의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명가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사는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실 강화와 수익성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전략적 투자 사업과 이 고수익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유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 또 저경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 저탄소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또 고품질 주거 상품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현대건설, 건설주 얘기가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네요. 최근 들어서 건설주의 움직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이외에 다양한 건설주들이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걸 바라고 있는 그런 눈치인데 토호법 그게 좀 문제가 됐죠. 최근에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거든요. 최근에 건설주라든지 미국의 주택 경기라든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본다면 무겁지만 그래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섹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요. 생존모색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DB하이텍이 8인치 파운드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8인치 파운드리는 레거시 공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DB하이텍은 기술 혁신과 제품 다각화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갈륨 나이트라이드 또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활용한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나서면서 8인치 공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장 기준으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3,300원 선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20일 이 DB하이텍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DB하이텍의 8인치 파운드리 중심 전략은 이 고집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면서 DB하이텍은 8인치 공정을 기반으로 이 고부가 가치 제품군을 개발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DB하이텍이 8인치 웨이퍼 기반 전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전력 관리칩, 또 CMOS 이미지 센서 등의 품목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해당 품목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12인치 공정과 달리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돼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비 가전, TV, 자동차 등 이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DB하이텍은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강한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 8인치 파운드리 생산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B하이텍이 사실 조금 애매하잖아요. 종목 선택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 니치 마켓을 잘 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인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조금 하지 않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걸 잘 선택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분위기 좋을 때 삼성전자 조금 재미없고 SK하이닉스 좀 많이 올랐다 싶으신 분들은 DB하이텍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최근에 또 경쟁이 좀 되고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반도체 분위기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종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키워드 탑7 우리 신현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응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 이재진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오늘 시장 열리기 전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들도 굉장히 컸고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 심지어 오늘 밤에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왜 이렇게 힘이 좋은지 코스닥은 말아 올리는 중이고 코스피는 심지어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우선 증시 자체는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창이고 파월 의장이 좀 방패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연방준비위원회 중앙은행 총재는 결국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자신의 이제 어느 정도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사실상 2018년도하고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계속해서 이 관세 부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좀 정황이 좀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 유럽에 대한 관세 이야기로 시장엔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많이 장식하고 있지만 이제 곧 다가오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중국과의 갈등을 좀 걱정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중국과 추가적인 무역 전쟁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관세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행정명령을 준비한다는 소식 속에서도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 선박에 추가 이걸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용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선박이 미국의 항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짐이 몇 킬로냐에 따라서 톤당 일정 수준의 금액을 더 내야 된다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하고 이제 무역 거래를 하기 싫다라는 어느 정도 티를 내는 거고요. 만약에 할 거면은 돈을 더 내라라는 제스처를 좀 취하게 되면서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 관세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대는 추가적인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최종적으로는 4월달, 5월달에 가장 이제 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무역 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도 엄청 길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도 금방 해결이 됐는데 일단 단기간에는 지표상에는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번 연도 지금 현재 한 3분기 이쯤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아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오나 이런 단기적인 악재는 해소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오히려 눌림목에 매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얻고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시작할 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를 좀 노린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잔재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4월 2일까지 우리나라의 거래일로는 한 7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은 슬슬 트럼프 관세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증시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은 반등이 나오는, 물론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나아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종목들이 그렇게 직전 고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2024년도 7월달 이후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진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게까지 모두 다 회복은 아니겠지만
각 포트폴리오에서 그래도 현금을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뭐 약손실이라든가 아니면 본전권 혹은 약수익권은 올라온 종목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정리하시고 트럼프 정권에 맞는 트럼프 정권이 만약에 과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지금 이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혹은 만약에 단기적인 악재가 오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악재 이후에 경기를 부양시킬 거라는 설명을 드렸죠. 경기를 부양시킬 때 미국 중심의 경쟁을 부양시킬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말씀드리면요. 그럼 최근에 미국 증시는 안 좋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좋은데 국내 주식을 더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내 산업들 위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하락폭이 지금 한국에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 나은 점은 뭐냐면 이미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결국 나중에 회복 사이클이 돌 때는 한국 증시는 좀 덜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대세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미 2018년도 19년도에 이미 확인했었던 부분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국내 증시가 좋다고 해서 국내 증시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역시나 미국에서 돈 벌 수 있는 기업,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잘 바라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들 안에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탑픽주들 하나씩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시젠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큰 난리라서 한국산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요. 진단키트주 쪽으로 시젠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모멘텀 특히 집중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앞서 말씀해주신 이슈를 탄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퍼진 시점은 아니에요. 미국도 달걀 가격이 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슈가 더 부각되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즌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대응이 다른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중에 거의 탑급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최근에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돈을 많이 벌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아직도 코로나 진단 키트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 돈 벌고 잠시 위기가 있긴 했지만 다시 본업에 지금 현재 집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역시나 돈을 벌었지만 최근에도 다시 실적이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량은 2022년도 이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진단키트 이외에도 다른 진단 시장에 꾸준하게 진출하고 다른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지금 현재 협업업체를 현재 확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을 크게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작년 4분기였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나와줬는데 작년 4분기에 아쉽게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적자로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회성 비용이 지금 현재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뭐 재고평가 손실이라든가 해외 자산들을 매입했는데 자산 평가가 일부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적자가 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통 이런 이제 재무적으로 반영되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정말 일회성입니다. 작년까지 끝났고 이번 1분기부터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0억, 500억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뭐 잘하면 400억대 실적 전환도 슬슬 전망이 된다. 슬슬 이번 연도에 400억대의 실적 전망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실적 개선시키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시키면서 성장에 대한 가능성 모멘텀 나와줬고요. 앞서서 설명이 드렸던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만약에 확산이 크게 된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인 수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트럼프 관세 전쟁에도 안전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미국 매출 비중이 애초에 적습니다. 한 6에서 7% 정도 되고요. 그럼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서 나냐라고 하면 일단 한국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한 20% 정도 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의 매출은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기술력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는 이 시젠이 잘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를 계기로 해서 해외 매출 비중을 놀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매출 비중만 해도 70%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다양한 관세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딱히 뭐 관세를 한국에게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딱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고 돌발 호재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가 부분에서 잘 모아가면 정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신고가를 치고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정받고 2021년도, 2년도, 3년도까지 쭉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들어왔어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받은 구간이고요. 더 이상 뭐 떨어질 곳은 뭐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실적이 악재가 뜨는 게 아니라 실적이 꾸준히 이제 다시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라서 이 저가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신저가 자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깰 정도면 정말 큰 위기, 정말 금융위기급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급 위기 이런 위기 아니면 이 저가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손절가 자리는요, 현재 22,000원짜리 손절가 잡아 나가면서 추세 우상향하는 차트 안에서 기술적으로 눌림목에 매수한다라는 전략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로 보면 현재 가격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24,000원짜리부터 매집을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짜리로 역시나 직전 고점 부분 역시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완전 장기 투자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면 더 크게 목표가를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는 실적 전환,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타이밍에 1차 목표를 좀 정해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돌발 호재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종목 보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000원 구간부터 눌림이 있을 때마다 매수 접근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탑픽주 YC 준비해 오셨는데요. YC가 바라봐야 할 곳, 결국은 또 삼성전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 수출량도 일단 늘었어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반도체 가격도 범용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그의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YC라는 기업입니다. YC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HBM이라든가 D램 같은 것에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죠. HBM3E 이 3E를 다양한 AI 반도체 기업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최근에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애초에 설계 자체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EUV 장비에 맞게 설계를 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실제 2월 달에 직접 부회장님이 엔비디아에 가서 현재 이런 설계를 다시 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직접 가기도 했었고요.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라고 최근에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부터 HBM3E를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시킬 수 있는 통과가 나올 수 있다, 이 허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돌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하고 같이 협업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AI 반도체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슬슬 벗어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악재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반도체 규제를 가하면서 엔비디아향 AI 반도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좀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원한 거 유도한 건 아니겠지만 현재 엔비디아 매출이 크지 않단 말이죠.
애초에 이제 통과를 못 해가지고 납품을 못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문제가 뜨더라도 삼성전자는 영향이 좀 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중국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중국도 자체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자체 AI 반도체는 앞서 설명드렸던 제일 잘하는 게 브로드컴이거든요. 이런 브로드컴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HBM의 판매량이 오히려 뭐 다양한 상황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YC라는 기업 역시나 괜찮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바꿔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곧 납품을 시작하는데 이럴 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브로드컴하고도 함께 협업하면서 매출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YC의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정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C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권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가를 한번 찍고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게 반등이 꽤 나왔는데요. 이거 몇 퍼센트 안 돼 보이지만 35% 파동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파동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박스권 고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편입하시기보다는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적어도 한 12,000원 이하 자리로 떨어졌을 때 저는 한 11,000원짜리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00원짜리까지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박스권 저점 구간에서 매집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자리는 10,000원짜리, 목표가 자리는 현재 15,000원짜리 단기적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추세선 상단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선 상단 부분에서 파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브로드컴과 협업해서 HBM을 공급한다라든가 엔비디아한테 공급한다라든가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니까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보는 거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더 큰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 역시나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공략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오테크닉스 살펴볼 텐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요즘 레이저 장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유리기판 때문이에요. 이제 SK가 먼저 유리기판을 만들고 상용화시키겠다고 이번 연도에 이야기해놨고 삼성전자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향으로 아마 지금 이제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과거부터도 삼성하고 좀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납품을 많이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SK향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항상 다각화를 시킵니다. 장비를 저렴하게 적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피롭틱스라는 기업한테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다각화를 시키면서 공급받을 수 있을 만한 공급망을 현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HBM이라든가 뭐 낸드양, 레이저 장비를 납품하는 해당 기업인데 유리기판까지 기대감이 있어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 자리는 현재 18만 원짜리 박스권 상단 부분 보고 있고요. 손절가 자리는 현재 지금 현재 손절가 자리 12만 원짜리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 살짝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기 때문에 14만 원짜리 매수한다 생각하시면서 공략하시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까지 오늘의 탑픽주로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쪽으로 오늘 두 가지의 탑픽주 여러 가지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투자 대응 전략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이재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2부에서도 이렇게 반갑게 다 같이 투자 대응 전략 같이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났다가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